이게 떡국이야? 걔도 안 먹겠다. 쾅!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은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너 나가.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부전쟁은 막장 이야기 끝에 판이 뒤집힙니다. 놓치지 않게 구독으로 함께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명절 한 그릇에서 시작된 고부지옥 이야기입니다. 2015년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 시가 150억짜리 그 집. 저는 한미숙 38살. 10년째 며느리였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 65세. 아들 하나에 목숨 건 사람. 며느리는 빈 껍데기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떡국을 끓이려고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미수가 떡국은 정성이다. 국물부터 우려내라. 저는 사고를 12시간 끓였습니다. 파, 마늘, 생강 넣고 은근하게요. 떡은 직접 썰었습니다. 계란치단도 곱게 부쳤습니다. 김가루도 직접 구워서 부셨습니다.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욕 안 먹고 싶다. 오전 9시 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정숙 여사가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뱉었습니다. 뭐야, 이 맛. 이게 떡국이야? 떡국?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성? 걔도 안 먹겠다. 쾅! 그릇째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얀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떡이 쓰레기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쓰레기통보다 더 무서운 건 옆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요리 실력이 그게 뭐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내보낼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떡국. 나중에 그 집안을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말 못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미숙씨,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멍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 여자 다시 구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씨 짐 싸세요.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 하나 못 낳은 빈 껍데기.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길래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신문을 접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랑 같아. 그날 밤 저는 10년 동안 입었던 한복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해준 한복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시어머니가 그걸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 거야. 한 올도 못 가져가. 그 한복에 찢긴 그 순간이 나중에 제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증명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한겨울 밤 11시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친정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접니다. 소화기 너머로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혼자 잘못이야. 친정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 다리 밑에서 잤습니다. 노숙자 할머니들 사이에서요.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먹어. 녹슨 냄비에 담긴 떡국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주워온 떡이었겠죠. 국물에선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떡국을 받아 들고 울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 떡국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죽지 마. 살아야 해.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강 다리 난간에 섰습니다. 뛰어내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포기하지 마라. 내 손맛은 특별하단다.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살기로 했습니다.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손맛으로요. 그 여자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로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에 저는 몰랐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떡국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쪽방촌 월세는 15만 원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2평, 벽지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소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거울엔 물이 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났습니다. 남대문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알바였습니다. 시급 5,000원. 하루 4시간 일하면 2만 원이었습니다. 손은 금방 망가졌습니다. 찬물에 계속 담그니까요. 손가락 틈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배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설거지! 빨리 안 해? 저는 대답 없이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구석 쓰레기통에서 떡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먹을만 했습니다. 저는 그 떡을 주워 담았습니다. 쪽방촌으로 가져갔습니다. 물에 불렸습니다. 다시 쪘습니다.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쫄깃했습니다. 저는 그걸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다음날 시장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셔요. 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하시는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드시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맛있네. 어디서 샀어?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맛이 예사롭지 않아. 그 할머니는 김복순이었습니다. 68세. 김복순 할머니는 저를 떡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해볼래? 설거지보다 낫지 않겠어? 저는 그날부터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시급은 똑같이 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떡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일을요.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덜 아팠습니다. 떡을 치댈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힘을 빼라. 떡은 정성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손맛이 나보다 낫다. 내 레시피대로 하는데 네가 하면 더 맛있어.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치대던 제 손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미수가, 내 할머니? 너 아버지 이름이 한철수 맞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가 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고모뻘이야. 먼 친척이지.
내 아버지 떡 솜씨가 얼마나 좋았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친척이세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복잡한 일이 있었단다. 40년 전 일이야. 40년 전이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그냥 내 피 속에 떡 재능이 흐르는 거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 삼주기였습니다. 저는 혼자 성묘를 갔습니다. 친정 오빠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저 이제 떡 만들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나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조금만 더 버텨라. 내 손맛은 특별하단다. 저는 묘비를 쓸었습니다. 주변 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걸고 꼭 성공하겠다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이제 떡집 못할 것 같다. 너 해볼래? 내 레시피 다 줄게.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하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해. 내 손 마시면 된다. 그리고 미수가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집에 가봐라.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상자가 있어.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그걸 꼭 열어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떡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간판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복순이의 떡집.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쪘습니다. 직접 빚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숙이 떡 진짜 맛있네. 복순이 할매보다 낫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의 매출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쪽박촌에서도 나왔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였습니다. 곰팡이는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미수가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라. 저는 꿈에서 깨어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복순이의 떡집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시어머니 박정숙 앞에 서겠다고. 당당하게요. 2026년 여름이었습니다. 복순이의 떡집은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새벽 3시 대신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떡 유명하던데요?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저는 인절미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남자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맛 1978년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인절미 맛이에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신세계 식품부 바이어 최민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 바이어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으세요? 저희가 독점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작은 떡집이요? 최민재 바이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손맛이면 됩니다. 어머니 생각나는 맛이에요. 계약은 일주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월 3억 납품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얻었습니다. 직원 20명을 뽑았습니다. 복순이네에서 할매 손맛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입점했습니다. 개점 첫날이었습니다. 200명이 줄을 섰습니다. 떡이 3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매출은 하루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전통 방식 고수한 떡집 대박.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제 사진도 실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들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봐요.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 손맛이 인정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북촌 한옥 소유주 이준호 씨, 사업부도.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준호는 부동산 투자로 50억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한옥도 담보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도 언급됐습니다. 아들 빚 때문에 집 잃을 위기. 저는 기사를 끄고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쫓아낸 그 집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간다니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씨, 이준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씨 나야, 준호. 신문 봤어. 내가 대박 났다며? 미숙씨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전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 상인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수가 너 시어머니 요새 불쌍하대. 새며느리한테 구박받는데 아들이 빚쟁이라고 쫓겨났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상자가 있어. 저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미숙이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지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너에게 줄 게 하나 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다. 40년 전 일이란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물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1978년 내 외할아버지가 떡집을 열었어. 한신의 떡집이었지. 내 어머니와 친구 한 명이 함께 운영했단다. 그 친구 이름이 박정숙이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정숙,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1년간 입원했지. 의식불명이었단다. 그 사이 정숙이가 가게를 맡았어. 처음엔 고마웠지. 하지만 1년 뒤 내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 한신의 떡집이 박신의 떡집으로. 가게 명의도 박정숙으로 바뀌어 있었단다. 저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를 가로챘다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 아버지가 항의했지. 하지만 정숙이는 내가 1년간 운영했으니 내 거라고 우겼어. 증거가 없었단다. 내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다시 쓰러졌어. 그리고 2년 뒤 돌아가셨지. 내 아버지는 평생 그 일로 괴로워하셨어. 하지만 너한테 말 못했단다. 내가 그 집안으로 시집 갔으니까.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떡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신의 떡집. 우리 외할아버지 성이 한씨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을 봤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여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8년 한신의 떡집 개업, 절친 정숙이와 함께. 저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어머니가 40년 전 절친이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어머니 가게를 가로챘다고? 그럼 제가 물려받은 이 떡 솜씨는 원래 우리 집안 거였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피 속에 떡 재능이 흐르는 거야.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40년 전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 가게를 가로챘다.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등기소로 갔습니다. 1978년 한신의 떡집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 변경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9월 15일 친어머니 교통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78년 7월 3일 어머니는 그때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떼었습니다. 퇴원 날짜는 1979년 8월이었습니다. 명의 변경은 어머니가 의식불명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걸로 가게를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시효가 만료됐어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가게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집안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구박했습니다.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 우리 집안 거였는데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법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TV 좀 켜보세요. 저는 TV를 켰습니다. 아침 토크쇼였습니다. 화면 위에 박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65세,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박정숙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제 며느리 한미숙이요. 우리 집안 떡 레시피를 훔쳐갔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집안이 지켜온 비법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혼하면서 몰래 가져갔어요. 지금 백화점에 떡 팔면서 대박 났잖아요. 그거 다 우리 집안 거예요. MC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셔야죠. 박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구두로만 전해진 비법이라. 며느리가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떡집 사진이 나왔습니다. 할매 손맛 간판이 보였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시댁 레시피 훔친 며느리 논란. 저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한미숙 대표님 사실인가요? 시댁 레시피 훔쳤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SNS가 난리였습니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도둑년. 시어머니 등쳐먹고 성공했네. 양심도 없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해명 안 하시면 계약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본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정숙이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뉴스였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수상한 관계였어요. 둘이 자주 단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보낸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온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겨워. 시아버지라? 미친년. 인간 쓰레기네.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준호 씨 재혼 발표. 전 남편이었습니다. 새 신부 사진이 실렸습니다. 윤서아, 29세, 젊고 예뻤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빚 청산 후 새 출발. 준호는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갚았는지 안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끄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10년을 바친 남자가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와 재혼한다니. 일주일 뒤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청소부 지원자가 왔는데요. 면접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대표님을 뵙고 싶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9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에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아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 새 아내였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청소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며느리가 왜 청소를 해요? 당신 남편 빚 다 갚았잖아요. 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빚 하나도 안 갚았어요. 시어머니가 방송 나가서 번 돈으로 겨우 이자만 갚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저 그냥 일하고 싶어요. 시댁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저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출근하세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에서 저를 짓밟았습니다. 전날 편은 젊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제 떡집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윤서아가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서아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디부터 할까요? 저는 서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청소는 나중에 하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왜 준호랑 결혼했어요? 빚쟁이 아들인 거 알면서?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였어요. 빚 다 갚았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50억이 그대로 아는 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숙은 며느리를 또 속였습니다. 10년 전 저처럼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 내놓으래요. 친정에서 빌려오래요. 전 고아예요. 친정이 없어요. 저는 서아를 다시 봤습니다. 고아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서아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28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저 기억 못하시는 거 당연해요. 10년도 더 됐으니까. 대표님이 저희 보육원에 후원금 보내주셨어요. 매달 10만원씩. 그 돈으로 제가 학원 다녔어요. 대학도 갔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시댁 생활이 힘들 때 저는 몰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보육원에 후원금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요. 그게 서아였다니.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기사 보고 놀랐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시댁 며느리가 된 거예요.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여기서 일하세요. 청소 말고 제대로 된 일. 서아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며칠 뒤였습니다. 서아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통장 내역이에요. 남편 책상에서 몰래 찍었어요. 통장을 봤습니다. 방송 출연료가 찍혀 있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박정숙은 방송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팔면서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박정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벌금 500만원.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 저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거짓 폭로, 법정서 패소.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피해자였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어. 댓글이 달렸습니다.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계약 연장합시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이 준호 씨가 한강 다리에 있대요. 저는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한강 다리였습니다. 준호가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 씨, 나 이제 끝이야. 빚도 못 갚고, 엄마는 재판에서 졌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내려와요. 죽으면 안 돼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왜 안 돼? 내가 살아서 뭐해? 10년 전 당신한테 잘못한 거 평생 갚을 수도 없는데.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죽으면 어머님이 더 괴로워하세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당신 소중한 줄 몰랐어. 준호가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수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신 차렸어. 이제 제대로 살게.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정신 차린 거. 근데 이제 늦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수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10년 전 그 집에서요. 지금의 저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준호 씨 없이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근데 준호 씨, 죽지는 마세요. 살아서 빚 갚으세요. 그게 어머님한테 하는 진짜 효도예요. 준호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준호를 봤습니다. 다리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미련도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아 씨,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일하세요. 청소 그만하고요. 서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저 고졸이에요. 마케팅을 어떻게? 저는 웃었습니다. 배우면 되죠. 당신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시댁 나오세요. 여기 사원 기숙사 있어요. 서아는 울었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제가 언니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서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사는 거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박정숙 씨, 주요 일간지 사과문 게재.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며느리 한미숙 씨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사과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법원 명령이었지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는 일, 그리고 10년 전 그 떡국을 다시 끓여드리는 일. 2026년 겨울이었습니다. 박정숙 70세 생일이었습니다. 서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쓰러졌대요. 뇌졸중이래요. 저는 병원 이름을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삼성병원이요. 근데 언니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요.
사고를 우렸습니다. 파, 마늘, 생강을 넣었습니다. 은근하게 끓였습니다. 떡을 직접 썰었습니다. 계란 지단을 곱게 붙였습니다. 김가루를 부어서 부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떡국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사진을 챙겼습니다. 한신의 떡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시절 두 여자의 사진을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3층 특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숙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70세.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마비됐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쑥.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박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40년 전 사진이에요.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랑 함께 찍은 거요. 박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턱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신의 떡집. 제 외할아버지가 차린 가게였어요. 어머님이 가로챘죠. 친어머니가 의식불명일 때. 박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 친구를 배신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박정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야.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 그래서 더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내가 네 엄마 닮아서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한 이유를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배신한 죄책감을요. 어머님,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일, 친어머니한테 한 일, 다 용서 못해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저는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떡국 냄새가 났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10년 전 그날 제가 어머님께 끓여드린 떡국이에요. 어머님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떡국. 다시 끓여왔어요. 떡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박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드셔보세요.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내 엄마 손맛이 나는 것 같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제 친어머니 손맛이에요. 원래 우리 집안 떡이니까요. 박정숙은 떡국을 계속 떠먹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박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박정숙이 저를 봤습니다. 뭔데? 할매 손맛 명예회장 하시겠어요? 박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저는 웃었습니다. 명예회장이요. 월급 드릴게요. 방송도 나가시고요. 이번에 진짜 떡 이야기로고요.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년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남은 인생 바르게 사세요. 박정숙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수가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용서는 못해요. 근데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만 보고 가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박정숙은 퇴원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할매 손만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떡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떡을 만들었지만 진짜 떡 맛은 며느리한테 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부화의 감동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할매 손맛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 500개 매장이 됐습니다. 윤서아는 제 오른팔이 됐습니다. 마케팅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이준호는 빛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미수가 잘 지내? 나 열심히 살고 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소감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도 떡국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도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에서 박정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손에는 떡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 일은 빛냈어요. 한신의 떡은 이제 전국에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저는 묘비를 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잘 할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떡국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떡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취급받던 며느리는 이제 당당한 CEO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긴 터널 끝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빛은 반드시 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